파란 리본 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입니다. 오늘은 81번째고요. 엄한 부모인데도 반항아? 왜? 엄한 부모인데 어떻게 반항아가 나올 수 있을까? 엄한 부모인데 어떻게 페류나 같은 아이가 나올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끔 강연 현장이나 혹은 또 이렇게 문의를 해오는 분들 중에 좀 이율배반적인 결과에 당황하다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 해오는 분들을 더러 많이 봅니다. 주변 분들과는 달리 좀 엄하게 키웠고 어릴 때부터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고 시행도 해왔는데 아이가 큰아이가 되면서 반항아가 되었다. 큰아이가 되면서 무기력증에 빠졌다. 큰아이가 되면서 반항을 넘어서 페르너 수준으로 올라갔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던 분들은요, 그 나름의 교육 철학이 있었다. 어떤 자녀를 키우는데 기준과 원칙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래서 보통 대개는 한 초등학생 정도까지만 해도, 혹은 중학생 초기 정도만 해도 괜찮았다. 다 뭐, 험잡을 게 전혀 없었다. 학교생활, 가정생활, 이렇다 할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그러니까 성인이 된 시점이라든지 이제 좀 더 큰 시점, 어느 특정한 시점이 되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이렇게 돌변했다.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이걸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 뭐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인과성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하루아침에 변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 표출된 거다, 폭발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요. 사실 이 권위적 부모들의 고민도 생각보다 요즘은 많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되게 부모들이 권위적 부모가 되게 일반적인 가장 많은 어떤 범위를 차지했던 그런 유형이었는데요. 이 권위적 부모들, 요즘 세상에도 권위적 부모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이 권위적 부모란 yes는 별로 없고 no만 주로 하는 부모, 수용보다는 거절을 많이 하는 이런 부모들을 다소 권위적 부모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권위적 부모는요, 부모 유형 가운데 민주적 부모, 권위적 부모, 허용적 부모, 과잉적 부모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볼 때 2단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민주적 부모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허용적 부모나 과잉적 부모보다는 나은 부모 유형에 속하죠. 허용적 부모가 yes만 있고 no가 없는 부모라면 과잉적 부모는 yes의 yes, 알아서 모든 걸 다 과잉되게 공급하는 이런 경우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흔히 허용적이거나 과잉적 부모는 이 왕 만들었다, 왕이 된 자녀를 만들었다, 아주 버릇없는 자녀를 만들었다, 권좌의 주체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요. 도대체 왜 권위적 부모인데 왜 그럴까? 권위적 부모는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고 부모로서의 철학도 분명한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벌의 함정, 페널티의 함정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벌을 주는 것, 그러니까 권위적 부모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즉각적인 어떤 벌을 시행하는 그런 부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 벌을 주는 주체는 어떤 권위의 주체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벌을 받는 아이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즉각적으로 받으면 그 벌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계산을 끝낸 아이는 이미 이제 심리적으로 평안함을 얻는, 그래서 그 똑같은 짓을 반복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하면 혼나는 아이들, 주로 매 맞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이런 경우에 어릴 때는 힘이 없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이제 힘의 주체가 되거나 본인이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발하게 되죠.
어느 무대부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념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소 권위적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요즘 세상이 참 보기 드문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속칭 요즘 세상에도 자기 아이를 팬다, 잘못한 일 있으면 때린다, 가차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요즘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이게 폭력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상관없다, 뭐 할 테면 해봐라, 내 자식 내가 가르치는데 왜 그러냐, 나는 패스라도 애를 똑바로 가르치겠다, 나는 교육 철학이 분명하다, 늘 이렇게 자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무슨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아주 바로 나서고요, 또 가차없이 처단하는 페널티를 시행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자, 이분이 상담실을 찾아와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자, 선생님, 저는 아이가 잘못을 하면요, 진짜 패는 아버지인데, 요즘 세상과 전혀 맞지 않는 아주 그런 아버지인데, 정말 패는데도 애는 왜 말을 듣지 않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체벌하는 거, 처벌 가운데 체벌인데, 체벌을 하면 그렇게라도 말을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부모는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심리적 카타르 효과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벌을 시행을 하면 아이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했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 또 체벌이 오면 그 순간 조금만 아프면 되고 조금만 귀찮으면 되고 조금만 불편하면 되는, 그것만 감내하면 그 다음부터 편안해지는, 또 게다가 죗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계를 세분해서 대처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빼먹었다고, 학원을 가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에 같으면 본인이 아이를 바로다 불러놓고 학원 안 갔다며 엎드려 버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아버지였는데요. 일단 제가 섹션을 나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째는요, 사실 유무 확인하기, 어떤 상황인지 냉정하게 확인해 보기, 그렇게 그 정보를 먼저 주었죠. 그래서 아이가 일단 오면 아빠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엄마로부터 전해 들었다. 너 오늘 학원 안 갔다고 들었다. 맞냐 틀리냐?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 보아라.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아이가 안 갔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에 같다면 왜 안 갔냐를 물었는데, why 질문법이 아니라 how 질문법을 통해서 어쩌다 안 가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안 갈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거냐, 어떻게 하다 안 가게 되었냐, 어떻게 하다 안 간 거냐, 어떻게 하다 못 간 거냐, 네가 설명해 봐라. 이제 아이로 하여금 뭔가 상황을 얘기를 하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그 처벌에 대한 것도, 자, 그러니 이제는 엎드려 버치라, 그러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데, 거기에서도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자, 네가 분명히 얘기했고, 오늘 밤 빼먹었다는 얘기도 했고, 네가 그런 이유도 설명을 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벌을 주면 되겠냐, 네가 어떤 벌을 받겠느냐, 그 벌에 대한 것도 본인이 생각을 하라고 역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떻게 하겠다 얘기 나왔는데, 일단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지 말고, 심리적 카타르시스 효과를 내면 안 되니까 끝내지 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아버지의 분노 지수는 10을 기준했을 때 지금 9까지나 올라간 8, 9 정도 되는 아주 극도로 화가 난 상태다. 오늘 내가 너를 혼내게 되면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너를 소위 말해서 그냥 온열 개패듯이 때리는, 패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아빠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 일단 내가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감정적으로 좀 다운이 되고 안돈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 거론하자. 자, 내일 이 시간쯤 이 문제 다시 얘기하자. 하루를 유보했습니다. 야, 그러면 아이는요, 정말 속되 잠깐 혼나면 끝났을 문제인데, 이게 유보가 된 바람에 그 하루의 시간 동안 불편한 시간이 계속되게 되었죠. 이거는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버지 쪽에서도 과도하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냉정함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을 조금 유보함으로써 좀 더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도 있었죠.
아들이 그 다음 날에도요, 아이들 불러다 놓고 여차저차 상황을 쭉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제 아버지의 분노지수가 8, 9였는데, 오늘은 한 6, 7 정도로 내려왔지만, 오늘 이 상태로도, 내가 냉정하게 일 처리는 못할 것 같다. 자, 따라서 일단, 감정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때쯤 얘기하자. 자, 그래서, 주말로 한 3, 4일을 또 2차 유보를 한 겁니다. 자, 아이는 더더욱 힘들었죠. 하루 동안 불편했는데 오늘 해결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또 3, 4일이 유보가 됐으니 또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그래서 또 3, 4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학원을 빼먹을 수도 있는 점은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고 싫어서 안 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개연성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사람이 꼭 완벽하게 그러지는 않아. 그래서 일단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이 문제 그냥 넘어가는데 다만 자, 내가 이렇게 이번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너에게 대한 네가 앞으로 잘할 거라는 신뢰를 바탕에 두고 이렇게 뭐 그냥 넘어가는 건데 만약에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되면 너는 나의 신뢰까지 도매금으로 무시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중처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일단 기억하라. 일단 이번은 그냥 지나가자. 자,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 과정을 보내면서, 자, 아이도 뭐 그 후로는 그 일 때문에 반복되지 않았다는 피드백을 들었는데, 그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아, 무조건 벌만 준다고, 무조건 혼만 내고, 무조건 속칭 팬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군요.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아이가 심리적 부담을 엄청 느꼈을 것 같다고 정말, 아, 교육이는 이렇게 하는 거군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었네요. 말 그대로 벌은 교육이 목적입니다. 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방법 중에 그래서 좋은 행동은 상을 주어서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행동은 벌을 주어서 그걸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의 큰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벌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벌은 교육이 목적이지 바로 잡는 게 목적이지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부모도 벌을 줌으로써 시행권자가 됨으로써 권위는 얻었고 카타르시스는 얻었지만 또 아이도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얻게 되어서 죄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말썽꾸러기 아이들이다 이 말은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루는 과정에서 아이로 하여금 어떤 잘못된 행동이 왜 그런지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는 벌을 줄 때와 별을 줄 때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별을 주는 게 걸음을 부어주는 것이라면 벌을 주는 것은 잔가지를 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둘 다 좋은 나무를 맺는 좋은 곡식을 맺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교육의 시행권자가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일명 벌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벌만 주고 무조건 권위적으로만 하고 무조건 기준과 원칙만 내세운다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행동이 바르게 잡힌다는 것은 아니란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